중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가득한 미녀 중국인이 어릴 적 좋은 기회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어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결국은 다시 돌아온 대학에서 한국의 대단한 역사에 대해서도 듣고 한국을 존경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창이라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났어요. 베이징은 높은 빌딩들과 바쁜 거리들로 가득한 큰 도시예요. 어릴 때 제 삶은 꽤 평범했어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제가 12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게 변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부모님께서 저를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창,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그 순간 너무 긴장돼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국이라니 너무 멀잖아요. 저는 베이징을 떠나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왜요? 라고 물었죠. 어머니께서 더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영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를 경험하길 원하셨던 거죠. 정말 큰 결정이었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그래서 몇 달 후 저는 뉴잉글랜드라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게 되었어요. 그곳은 미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 있는 멋진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베이징보다 건물들이 낮았고 넓은 공간이 많았어요. 공기 냄새도 달랐어요. 뭔가 더 깨끗한 느낌이었달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도 낯설었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중국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친절했지만 가끔은 제가 외톨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미국 TV 프로그램들을 전혀 몰랐고 제 영어도 아직 서툴렀거든요. 하지만 저는 잘해내고 싶었어요.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영어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려고 미국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많이 봤어요. 조금씩 모든 게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기숙사 복도 끝에 살던 사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늘 저를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자고 초대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라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만큼 농구를 좋아했어요. 우리는 NBA 선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후 내내 농구를 하곤 했어요.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새로운 집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피자도 좋아하게 되었죠. 물론 여전히 만두가 그리웠지만요. 그리고 미국식 속어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제 방을 중국식 등롱과 서예 작품으로 장식하고 친구들에게 젓가락 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고등학교 생활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어느새 대학 지원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열심히 지원서를 준비했어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미국으로 유학 보낸 결정을 잘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봄날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어요. 창 학생께 하버드 대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중 하나에 합격하다니. 베이징에서 한밤중이었지만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너무 기뻐하셔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하버드 생활은 정말 놀라웠어요. 캠퍼스는 아름다웠고 오래된 벽돌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고 각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정치학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주로 국가 간 협력에 대해 공부했어요.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해 토론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때로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 친구들과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하버드에서의 4년은 금방 지나갔어요. 곧 졸업을 하고 직장을 찾아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떨리기도 했지만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엔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그때 블룸버그라는 큰 뉴스 회사에서 제안이 왔어요. 저를 기자로 일하길 원했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였죠. 제게는 완벽한 직업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기숙사 방을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생각했어요. 영어도 거의 못하던 베이징의 한 아이가 이제는 하버드를 졸업하고 미국의 주요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죠.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앞으로의 일이 기대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앞으로 큰 모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는 더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뉴욕의 블룸버그에서 몇 년간 일한 후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어요.
베이징 사무소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거였죠. 믿기지 않았어요. 큰 미국 언론사에서 기자로서 중국에 돌아갈 수 있다니. 마치 제 인생이 한 바퀴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장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고향과 다시 연결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와는 도시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높은 마천루들이 하늘로 뻗어 있고 매끈한 고속열차들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착하면서 뭔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요. 첫 출근 날, 저는 큰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동료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죠. 그런데 기대했던 따뜻한 환영 대신 걱정스러운 얼굴들과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말을 멈추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이상했고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며 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과제는 베이징에서 새로 문을 여는 한 사업에 대해 쓰는 것이었어요. 단순해 보였죠. 하지만 초안을 상사에게 보여주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단어 선택에 더 신중해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돼요. 혼란스러웠어요. 뉴욕에서는 진실을 말하려고 항상 노력했거든요. 비록 그것이 항상 아름답지는 않더라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를 다룰 때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더 긍정적으로 다시 썼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행동하는지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곤 했어요. 특정 정부 관료나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암호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진실을 피해다니 는 숨바꼭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선배 기자 2명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광저우에서 일어난 공장 시위 들었어. 한 명이 속삭였어요. 우리는 보도할 수 없어. 검열관들이 우리를 막을 거야.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당장 취재하러 갔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마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못해 그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모든 걸 보도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하는 도시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 쓰는데 집중했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중요했고 세계가 중국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매일 저는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공들여 기사를 작성하고 나면 그중 절반은 너무 민감하다는 이유로 잘려나갔어요. 때로는 외국 웹사이트에서 중국에 대한 뉴스를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에 언급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어요. 가장 힘든 건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중국에 돌아와 큰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매일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만 말하고는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렸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압박감이 점점 저를 짓눌렀어요. 밤중에 깨서 내가 쓴 것에 대해 걱정하곤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말한 건 아닐까? 아니면 너무 적게 말했나? 내가 문제를 일으킬까?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 뉴욕에서 누리던 자유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해 쓸 수 있었죠. 여기서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을 잘못할까봐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기쁨의 순간도 있었죠. 베이징을 탐험하며 제가 어릴 적 떠났던 도시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오랜 친구들과 가족들과 다시 만나 이야기하는 것도 좋았어요. 심지어 직장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함께 겪는 어려움들로 더 가까워졌거든요. 가장 좋아했던 일 중 하나는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그들의 희망과 꿈, 고충과 성공에 대해 말해주곤 했어요. 이런 대화들은 제가 왜 기자가 되기로 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줬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른 이들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진실을 전하면서도 너무 논란이 되지 않게 글을 쓰는 법을 배웠어요. 중국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그 이면의 도전들을 암시하는 방식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사무실의 긴장은 계속해서 커져갔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제가 알지 못한 채 상황은 더 악화될 일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항상 쉽거나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제가 베이징 사무소에서 일한 지 약 석 달쯤 되었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고 저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여느 아침처럼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벨이 울리고 키보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어두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얼굴은 엄숙하고 공무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얼어붙은 듯 놀라고 두려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헤이즈는 어디 있나? 그들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헤이즈는 우리 선임 기자였어요. 그는 블룸버그에서 10년 넘게 일해왔고 사무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을 쳐다보았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제가 헤이즈입니다. 그가 놀랍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를 재빨리 둘러쌌습니다. 당신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선언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국가안보를 위협했다고. 헤이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보도할 때 신중했고 사실과 출처를 2번씩 확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는 모두 놀란 채 침묵 속에서 헤이즈가 수갑을 차고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마지막인 것 같은 소리가 났어요.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모두 한꺼번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하필 헤이즈야?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 지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의실에 모여들었고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지국장은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헤이즈의 최근 정부 부패에 관한 기사가 몇몇 강력한 인물들을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헤이즈의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그 기사는 출판되기 전에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잘 조사된 사실들이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실조차도 잘못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사무실에는 무거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일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들어 더 많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반쯤 기대하며 쳐다보곤 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제 기사들에 국가 안보를 위협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제가 쓴 모든 단어를 2번씩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경제 동향에 관한 기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쓰레기를 비우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신경 쓰는 듯 살펴보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조심하세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그들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가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헤이즈가 어디에 있는지, 그가 괜찮은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베이징에 아직 살고 있는 제 부모님도 생각났어요. 제 일 때문에 그분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사무실 건너편에 주차된 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그 차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몇 주가 흘렀지만 헤이즈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치 공기 중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우리 지국장은 변호사와 정부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전할 소식은 없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속삭였고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우리 모두 이메일과 전화 통화가 감시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항상 조심스레 행동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계란 껍데기를 밟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료 기자인 리 웨이와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국수집에 앉아 거의 음식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리 웨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전하기 위해 기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질문조차 하는 게 두려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제가 꿈꾸던 일이 아니었어요. 이 끊임없는 두려움, 이 자기 검열,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어요. 저는 중국을 사랑했습니다. 이곳은 제 조국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기자가 될 수 없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날 밤, 저는 뉴욕 사무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빈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죠. 이건 마치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도망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원한다면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베이징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는 동료들, 그들의 긴장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일을 하다 사라진 헤이즈를 떠올렸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썼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르자 복합적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 안도감, 죄책감, 그리고 희망. 저는 중국을 떠나고 있었지만 두려움도 함께 떠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으로.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조국, 제 가족, 베이징의 풍경과 소리들이 그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옳은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원하는 기자가 될 수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제가 책상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중국에서 직접 보도할 수는 없겠지만 이곳의 이야기는 계속 전할 것이라고. 그리고 언젠가 상황이 바뀌면 다시 돌아와 제가 꿈꾸던 기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헤이스가 체포된 후 베이징 사무실에서의 삶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매일 아침, 오늘이 바로 당국이 나를 잡으러 오는 날이 될까봐 불안에 떨며 일어났어요. 그 두려움은 마치 무거운 담요처럼 나를 짓눌러 숨쉬기도 힘들게 만들었죠.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컴퓨터 앞에 모여서 긴급하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리의 상사, 리웨이가 모두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말을 할 때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블룸버그가 모든 직원을 중국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활동하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떠나게 되어 기뻤지만 마치 내 나라, 내 사람들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주변 동료들을 둘러보니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했고 몇몇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으며 몇몇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즉시 책상을 정리하고 가능한 조용히 건물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작별 인사도 특별한 절차도 없이 그냥 짐을 싸서 나가라는 거였죠. 나는 멍한 상태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손은 자동으로 움직여 내 물건들을 종이 상자에 담았어요. 가족 사진, 할머니가 행운을 빌어주며 주신 작은 옥불상, 펜과 노트 같은 지난 1년 동안 이곳을 내 공간으로 만들어준 작은 물건들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어두운 정장을 입은 몇몇 남자들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걸 봤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엄격한 표정과 예리한 눈빛이 그걸 분명히 보여줬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체포하러 온 걸까요? 우리가 떠나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리웨이가 그들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그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는 걸 봤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어요. 리웨이의 어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축 처졌죠. 그들은 정부관리들이에요. 그녀는 우리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 설명했어요. 왜 우리가 사무실을 폐쇄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공식 성명을 전달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짐을 다 쌌어요. 건물을 떠나면서 내가 변화를 만들고자 했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어요. 마치 나의 일부분을 두고 떠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우리는 주목받지 않기 위해 각기 다른 목적지로 가는 다른 비행편에 예약되었어요. 나는 이틀 후 뉴욕으로 출발하는 일정이었어요.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가졌던 모든 꿈들이 떠올랐어요.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세상이 내 나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마치 범죄자처럼 도망치고 있는 거였죠. 비행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며 수많은 생각과 의심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공항에서 나를 막으면 어떡하지?
출국 금지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내가 내 고향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면 어떡하지? 아침은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셔츠 단추를 채우면서 손이 떨렸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창백하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기자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신호에 멈출 때마다 경찰차들이 우리를 둘러싸지 않을까 반쯤 예상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공항에 도착했어요. 체크인과 보안 검색은 신경이 곤두서는 경험이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내가 탈출하려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느새 나는 비행기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베이징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떠나게 되어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슬펐어요. 이곳이 내 집이고 내 나라인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비행은 길었어요.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많았죠. 아직 어딘가 감옥에 있을 헤이스 생각도 했고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동료들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 생각했어요. 뉴욕에 도착했을 때 감정이 뒤섞였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해서 기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도 어떻게 기자로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공항을 걸어 나오다가 신문 가판대를 봤어요. 잡지와 신문 표지에는 중국, 검열, 체포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이상 중국 안에서 보도할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릴 수는 있을 거예요. 나는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항을 떠났어요. 그래요. 나는 중국을 떠났지만 기자로서의 책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내 여정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된 것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크게 흔들어 놓았거든요. 헤이즈가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체포된 일이 자꾸만 떠올랐고 눈만 감으면 베이징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치유할 시간과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잠시 휴직을 결정했어요. 회사에서도 정말 이해해줬어요. 제 상사는 당신이 중국에서 겪은 일은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요라고 말해줬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른 종류의 저널리즘에 도전해볼까? 아니면 작은 신문사에서 일해볼까? 그런데 다시 취재 현장으로 뛰어 드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때 학부 시절 하버드에서 보냈던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떠올랐어요. 수업, 토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느낌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하버드의 미디어 연구 박사 과정에 지원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났어요. 아마도 이게 제가 필요로 했던 거였을 거예요. 저널리즘을 다른 시각에서 다시 돌아볼 기회 말이죠. 케임브리지로 다시 이사하면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붉은 벽돌 건물들, 하버드 야드를 걸으며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모든 게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느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국 문화가 캠퍼스 곳곳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캠퍼스에 한국어로 된 포스터가 붙어 있고 식당에선 학생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지어 학교 서점에도 한국어 책과 K-팝 앨범이 가득한 코너가 있었어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원래 하버드에 이렇게나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있었나? 하지만 곧 제 수업 조교인 사라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였죠. 사라가 말하길, 이건 하버드만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는 등 한국이 지금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한 거죠.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뭐라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스쳤어요. 질투, 답답함,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순 없었지만 속으로는 하지만 중국도 있잖아요. 우리도 엄청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수업에 들어가면서 현대동아시아 역사 과목을 듣기로 했어요. 중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이 과목은 뛰어나지만 엄격하기로 소문난 아름베스탈 교수님이 가르쳤어요. 첫 수업 날 강의 계획서를 훑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강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주제로 몇 주가 할애되어 있었죠. 제가 항상 동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마치 부수적인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수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중국을 더 잘 이해하려고 온 건데 왜 한국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하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혹시 내가 몰랐던 한국에 무언가가 있는 걸까? 결국 수업을 계속 듣기로 했지만 회의적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첫 수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설 때 두 학생이 주말에 열리는 한국 영화제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또다시 그 답답함과 궁금증이 교차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한국 음식점을 지나쳤어요. 구운 고기와 매콤한 김치 냄새가 문 밖으로 퍼져나왔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게 떠올랐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어깨를 으쓱하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앉아서 메뉴를 보는데 제가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게 처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에서 자랄 때 우리는 항상 한국 음식을 얕봤거든요. 그냥 맵고 시큼하기만 한 음식이야 라고 아버지가 종종 말했었죠. 그런데 불고기를 맛보고 순두부찌개를 처음 한 숟가락 떠먹었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의 떠들썩한 대화 소리와 그릴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소리에 둘러싸여 앉아 있으니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아마도 이제는 제 고정관념을 버릴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한국, 그리고 세상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스탈 교수님의 다음 수업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한국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제가 업로드된 파일들에서 챕터 6의 확장된 버전과 유사한 내용을 찾았으나 번역할 부분이 부족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신 영어 텍스트를 그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계신 교실에 들어서며 설렘과 의구심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교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했죠. 아시아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등 다양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마치 작은 유행 같았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 보게 되었는데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중국어가 가장 흔히 들리는 아시아 언어였는데 여기선 한국어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교수님이 들어오자마자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무서운 분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교수님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또 시작이군. 한국을 찬양하고 중국의 중요성은 무시하는 강의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흥미를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실제로 듣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귀를 기울였죠. 교수님은 단순히 날짜와 사실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거대한 나라들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삼켜졌어야 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어떻게 수천 년 동안 그들만의 언어를 지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중국은 항상 그들의 언어를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한국이 이룬 업적도 상당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은 한국의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구식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설명을 듣다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더 큰 나라들이 압박할 때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자리에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완전히 몰입했어요. 교수님은 이 가치관들이 한국이 수세기 동안의 고난을 견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하셨어요. 전쟁, 침략, 심지어 다른 나라에 점령당한 적도 있었지만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정신을 지켜냈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수업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한 책도 더 읽고 한국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려고도 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제게 열리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우리는 그룹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는 지훈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학생과 같은 팀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지훈은 그의 조부모님이 한국 전쟁을 겪으셨다고 했어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이 겪은 고난과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라를 재건한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해왔어요.
중국만이 정말 중요한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도 중국만큼이나 매혹적이었고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더 흥미로웠을지도 몰라요. 그건 제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어요. 동료가 체포되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좌절, 제가 쓰는 모든 말을 조심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런데 여기 한국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여전히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겼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에 교수님과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수업이 제 관점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았는지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주셨어요. 역사는 가장 크거나 강한 나라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저는 중국의 중요성을 지키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에는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한국을 공부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경험이 중국에 교훈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의 이로움과 도덕적 통합에 대한 강조가 내가 중국 사회에서 보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이드가 될 수 있을까? 학기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국에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여름방학 동안 서울을 방문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제가 오랫동안 오해해왔던 이 나라를 탐험하는 것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수업은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제 가정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치 평생 눈가리개를 하고 살다가 이제 그것이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서 기자로 일할 때를 떠올렸어요.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얼마나 빨리 무시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이제는 제 편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이야기를 놓쳤을지 궁금해졌어요. 학기가 끝날 때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더 개방적이고 세상에 대해 더 호기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베이징에서 시간을 보내기 전부터 느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한국에 대한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어떤 학위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